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내용 기반으로 해갖고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집 63페이지에 사례 18번 한번 보면은요. 자, 거기에 보면 부담금 부과 처분 내역이 나오죠. 그래서 분양 토지 면적, 그 다음에 가격,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액, 요게 내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조문에 보니까 특별 법이 있죠. 그 다음에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 법령이 답안에 나오면은 법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시행령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시행 규칙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꼭 체크를 해둬야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법령상의 내용, 자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참조 조문은 특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 고시가 이렇게 있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적법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상위 법인 특별법에서 자, 10조에서 보면 교육부 장관은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1조에 보니까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별표를 한번 쳐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이 있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요거하고 요것만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위임이 있는지 여부. 요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2항에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토지 가격 및 부담률은 분양토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지금 상위법인 11조 2항에서 얘한테 위임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법령 보충적 고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이 내용이 과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66페이지로 가보면 자,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만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그 위임의 범주 내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에 대해서 그 법규 명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 그 재량 준칙이 만약에 되풀이 반복 시행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룩하게 되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안의 경우를 보니까 이 사건 지침 고시는 상위법인 특별법 11조 2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분양토지 면적당 부담금 상정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 제7조 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분양토지 면적을 보유한 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해서 직접 부과 징수되는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면 헌법 107조 2항에 따른 명령규칙 심사를 통한 규범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건 지침이라는 것은 자,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68조 1항에 있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즉, 이 법령 보충 규칙이 보충 규칙이죠. 그러나 얘가 구체적 처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시에서 살펴봤듯이 고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규칙적 고시,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고시, 법령 보충적 고시, 그 다음에 처분적 고시. 만약에 처분적 고시라면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령 보충적 고시라면 얘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법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 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는 될 뿐인데 얘는 처분성은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얘한테 대해서 권리구제형 헌소는 된다. 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법규명령 그 자체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부담률이 있고 그러면 직접성 원칙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고시에 따라서 법령보충적 고시에 따라서 행정청에서 부가 처분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성의 요건을 흠결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에 의해서 법령 보충적 고시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규 명령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법령 헌법소원은 그 법령 그 자체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도 틀리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5쟁점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도 참조 조문을 먼저 보면은요, 경찰법 3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형사소송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청 예규로서의 채증 활동 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채증 활동 규칙. 이게 행정 규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채증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 규칙에 불과한데, 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 규칙인데, 이 행정 규칙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단순한 행정 규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 규칙이라는 것은 대내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구성 하에서 심판 대상성 자체가 부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자, 그냥 단순한 행정 규칙인데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아까 왜 그랬냐면 얘가 만약에 되풀이 반복 시행되면 자,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시문에서 자, 되풀이 반복 시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가 적용될 수 없어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완성을 해줘야죠. 이게 소극적 포섭이죠. 그래서 제시문에 이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사정에 비추었을 때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채증활동 규칙 자체에 대해서 상위 법인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만약에 얘한테 구체적인 위임을 주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얘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 보충 규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규 명령에 대한, 즉 법령 헌법소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법령 헌법소원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직접성의 원칙인데 여기서는 이미 얘가 단순한 행정규칙이에요. 왜 상위 법에서 얘한테 구체적인 위임을 주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한테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가 안 된다. 심판 대상성 자체가 부정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를 또 해줘야 되는데 직접성이라는 것은 당의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도달해야 되는데 창설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직접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사안의 경우를 보니까 자, 채증활동 규칙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경찰관이 채증활동을 할 때에 즉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을 때 즉 구체적인 경찰의 현장에서의 집행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갑의 채증활동 규칙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 헌법 68조 헌재법 68조 1항에서 정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 문제가 되는데 권리보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의 협의해소의 이익이랑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촬영이라는 부분으로 출제가 되었다. 규칙이 아니라 만약에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적 결과. 촬영이라는.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행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실행위가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면 얘는 공정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1원설의 입장에서 얘는 취소 소송이 안 돼. 공정력이 없잖아. 그래서 결과 제거 청구와 같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1원설의 입장에서 얘는 취소 소송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취소 소송이 안 되는 거지. 공정력이 없어서. 근데 형식적 행정 행위로 보면 안 될까?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그 밖에 행정작용 거기에다가 넣어서 보자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자, 이원설의 입장에서 아예 쟁송법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얘는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이게 학설이에요. 자, 근데 우리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아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자,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병무청장 인적사항 공개 조치. 요 판례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결정 플러스 공개라는 집행행위 이렇게 관념적으로 구분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자고 했던 견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개선조치 권고 자 이러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모두 긍정했던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거예요. 이게 처분성과 관련된 문제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되죠. 단기간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소법 12조 후단에 협의해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 반복 시행되면은 시행되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대한 적법성 확보 사법 통제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 자 이런 관점에서 협의해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행정법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적 사실행위가 출제가 되면 첫 번째 이런 관점에서 대상 적격 여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1원설과 2원설을 써줘야 되겠죠. 학설의 대립.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아서 자 이런 경우에도 다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대부분 다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조 후단의 협의해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 반복 시행되고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대한 적법성 확보와 사법 통제, 그 다음에 권익구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협의해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행정법적 쟁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헌법적 쟁점은 뭔가요?
자, 여기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행정소송으로는 권익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는 얘가 그래서 68조 1항에 헌법소원의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보충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의 문제죠. 과연 이 헌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얘도 종결됐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지.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적법성 확보, 사법통제,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 측면에서 언제, 즉 되풀이 반복 시행되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이한테도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이게 헌법소원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철제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과 헌법의 모든 쟁점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정법적 쟁점으로서의 처분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행정법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도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 헌법소원의 권리보호 이익하고도 동일한 논점으로 연계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원칙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소원으로서의 보충성 원칙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 정리를 좀 잘 해두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권리보호 이익. 자, 헌법소원 제도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소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를 보장하는 객관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의 분쟁이 불분명한 헌법적 사항에 대해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법률유보 원칙 한번 보죠. 자, 법률유보 원칙 아까 강조했던 건데 자, 헌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 법치주의의 근간은 37조 2항에서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 유보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이죠. 사안에서는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이거에 의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파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증활동이라는 것은 증거 수집 행위로서 수사의 여기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법률유보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의 채증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행정청 내부에서의 채증활동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상위 법에서 얘한테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당의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채증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위법에서 얘한테 위임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발생시키는 채증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더 정확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뭐냐면 이 채증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관련 기본권, 즉 국민에 대한 인격권,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의 조정 필요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 규칙 같은 데다가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위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의원 스스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게 더 적극적인 답안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서 의회 유보 원칙 위반 여부까지 그냥 깊게 들어가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내용에 보면 경찰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지 지금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반 규정이죠. 그러니까 일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채증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구체적 규범성은 여기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채증활동 규칙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채증활동 규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채증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스스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지 위임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주어도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답안에 대한 소구력을 더 깊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9페이지에 19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자, 당해 사례에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관련해서 자, 2번 문제, 거기에 정기사업법 16조 1항을 다음에 심사 기준으로 판단하시오라고 아예 대놓고 물어봤는데요. 자, 의회 유보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사업법 16조 1항을 보니까요. 16조 1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에 보니까 자, 전기의 공급 약관이라는 표제 하에 1항에서 자, 전기 판매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기 판매 사업자에 대한 약관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들어가 보니까 7조에서 법 16조 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에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책 197페이지로 가보면 자,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의 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국회가 스스로 규정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를 보니까 자, 전기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규범 체계의 마련을 행정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요금 산정의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 자, 이런 것들에 대해 기준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스스로 정하는 게 좋은데, 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이 정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입법자 스스로 반드시 규율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자,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죠. 왜냐하면 자,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 부과 기준 자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본권인 국민의 23조 1항에 있는 재산권과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상충하는 이익이 있죠. 한국전력공사와 일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충돌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제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섭해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법률 유보 원칙에서 의회 유보 원칙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해 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좀 해 두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47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를 보니까 참조 조문에서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요. 거기 100조를 보면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하에 1항에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뭐 이렇게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해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뒤로 가보니까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니까 22조 제2항에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관한 요양급여 비용의 결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의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령 보충적 고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표할 사항을 보니까 자, 법 100조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법령 보충적 고시에 또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251페이지에 우선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상위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할 때 얘가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검토하는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행령에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위임 범위를 준수했느냐 요거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상위 법규인 법률에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누구라도 당의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명확성 원칙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특별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위임을 할 때는 명확하게 위임을 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 입법에 관한 경우라면 바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검토하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라는 거니까 위임과 관련된 부분의 명확성 원칙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 그 다음에 규정에 있어서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임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인데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오늘날의 행정 작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입법부 스스로 제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확장됐다라는 의회 유보 원칙 관련된 것을 포섭해 보면 사안에서는 이제 인격권과 개인 자기 정보 결정권의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는 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서 이제 의회 유보 원칙에 대해서는 논점을 일탈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자,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반이 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위반이 안 된다라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극적 포섭으로 반드시 땡겨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거 강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헌법 관련해서 쟁점 정리해서 그 내용 사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